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교황권의 쇠퇴 그리고 각국의 중앙 집권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중세 유럽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랬을 때 중세 유럽의 특징, 교회 중심 그리고 지방 분권적인 모습이 점차적으로 교황은 떨어지고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수업 목표가 요거예요. 교황권의 쇠퇴 과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각국의 중앙 집권화 과정을 이해한다. 혹은 구분해서 이해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로 교황권의 쇠퇴 과정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의 힘의 쇠퇴.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어요. 어떤 걸?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는 그러한 직접적인 이야기. 뭐였죠? 그치, 바로 십자군 전쟁.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성공했어? 실패했어? 실패했단 말이야. 그리고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벌어졌던 교황이라든가 또 당시에 뭐 사람들, 상인들, 기사들의 그런 만행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옳은 걸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번 단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존에 있었던 교황권의 강조되는 단원이랑 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사건 순으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쌤이 프린트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오게 되느냐? 처음으로 이제 아비뇽 유수 사건. 아비뇽 유수라고 할게요. 아비뇽 유수가 뭐냐? 특히 이제 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배 보내가지고 수감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둬버린다는 거야. 우리 이제 바빌론 유수 뭐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서 나오죠. 노래도 있어요. 뭐 바빌론 미안해. 무슨 소리를 한 거지? 굉장히 민망합니다. 자, 어쨌든 유수라는 거는 가둬놓는다는 거야. 데리고 온다라는 거야. 떠나게 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아비뇽은 어디냐면은 프랑스 땅이에요. 프랑스 땅이라고. 그랬을 때 몇 년부터 시작이 되느냐? 대략적으로 한 1300 이제 7년부터 9년이죠. 9년이고 1377년 요렇게까지 거의 한 7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아비뇽 유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누가 도대체 프랑스 땅으로 떠나게 되는 걸까? 자, 선수 입장합니다. 자, 우선은 처음으로 이제 보니파키우스. 그리고 얘는 8세예요. 보니파키우스 8세. 그리고 그 대항마로 누구냐? 필리프. 잘못 썼네요. 필리프 몇 세? 4세. 여기다 쓰자. 4세. 자,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둘이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세권을 가지고 싸워요. 과세권은 뭐야?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랬을 때 성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에다가 세금을 물릴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걸 가지고 싸운다고. 교황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우리는 천국의 일을 하는 거고 우리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닌데 왜 감히 어떻게 세속군주가 우리한테 세금을 매길 수 있단 말이냐? 얘네 같은 경우는 교황님, 그쪽 우리 땅 쓰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먹는 빵 우리가 만든 밀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투닥투닥 싸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는 과세권, 카노사의 굴욕 같은 경우는 서임권. 서임권이 뭐예요? 그치? 성직자들. 그치? 성직자들을 임명하는 권리를 누가 갖게 될 것인가 이런 걸로 싸운 거잖아. 그래서 보름스 여백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요건 서임권, 요건 과세권. 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옛날의 왕이 아니야. 무슨 말이냐? 당시 이제 갈등 관계가 벌어지니까 필리프 4세가 뭘 소집하느냐? 바로 삼부회를 설립합니다. 삼부회 모집해요. 야, 다 모여. 삼부회가 뭐예요? 귀족이라든가, 이제 그 위의 계급, 성직자라든가, 귀족이라든가, 평민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에서 이제 전체적인 국가 운영을 하는 건데 당연히 왕이 대장이지. 그랬을 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하헨리 4세가 막 뭐 하려고 했을 때 아래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 됐잖아. 이미 필리프 같은 경우는 본인 아래를 단단하게 해놨어요. 단단하게 해놓으니까 교황이 뭐라고 해도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야 납치! 그래서 어디로? 아비뇽으로 가둬놓는다는 거지. 교황 당황했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자, 요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오게 되느냐? 바로 내려가서 자, 교회의 대분열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 가거든요. 한 1378년인가요? 그쵸. 78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연도를 1378년에서 1417년, 요렇게 이제 갑니다. 근데 이 교회 대분열, 앞서 이제 또 살펴보셨죠? 이 동로마의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랑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이랑 이렇게 분열하는 거, 요것도 헷갈리지 마셔라. 교회 분열 2번 기억하셔라. 그랬을 때 이 대분열 같은 경우는 뭐냐? 자, 겨우겨우 이제 막 아비뇽에서 갇혀있던 교황이 이제 막 이러고 있어. 막 찌릉이처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또 교황인데 가세요 이제. 이제 다음부터 그러시면 안 돼요. 까불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알았어. 갈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아비뇽에서. 그렇지. 당연히 로마로 가겠지. 근데 무슨 일이니? 로마에 교황이 있는 거야. 자, 아비뇽에서 계속 교황을 선출하고 있었고요. 아비뇽에서. 로마에서는 또 로마에서 나름대로 이제 교황을 선출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니까 이제 야,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저 원래 살던 사람인데요. 이러는 거죠. 교황이 지금 두 곳에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교황 사이에 이 두 지역 사이에 뭐가 정통성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지. 야, 왕한테 까이고 교회 자체가 분열을 하고 정말로 교황권이 엄청나게 쇠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필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 바로 교회에 대한 개혁운동, 자, 여기에 대한 개혁운동을 실시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교회 개혁운동, 이건 나중에 나올 이제 종교개혁이랑은 다른 거예요. 자, 요렇게 했을 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영국 사람이었던 위클리프고요. 위클리프, 글씨가. 자, 다시. 위클리프.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영향을 받은 누구?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 자, 이들 같은 경우는 교황의 이러한 모습에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적이지?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 안 되겠다. 야, 왜 그런지 보니까 교황은 네가 너무 잘못했어. 교황을 비판합니다. 얘네가. 야, 교황,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임마. 교황 비판. 자, 플러스 알파로 야, 너가 지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줄 알아? 넌 지금 초심을 잃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초심으로 가야지. 어디로? 바로 성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서주의, 성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막 지네들끼리 막 투닥투닥 싸우다가 뭐야 이놈들. 되게 위기잖아. 갑자기 외부에서 이런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영국 보헤미아 신경도 안 쓰고 있던 지역에서 갑자기 이런 애들이 지금 교회 개혁운동 해라 하면서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래, 우리 일단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어떠한 공의에 콘스탄츠 공의회. 우리 이제 기독교 얘기할 때 항상 이제 클레르몬 공의회 이제 막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랬을 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얘기가 있을 때 모여가지고 협의를 한단 말이야. 그 문제에 대해서. 공의회. 연도 같은 경우는 1907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1907년이래.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1407년. 7년 맞나요? 9년인가요? 9년 같은데.
아, 그치. 9년이지. 쌤도 세계사 연도라고 좀 헷갈려. 그랬을 때 이제 1409년. 이때 이제 뭘 결의를 하느냐. 바로 이제 위클리프. 얘 같은 경우는 너 이단. 응? 너 이단. 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니? 감히 교황을 까? 미쳤니? 후스 같은 경우는 너 화영. 너 너무 격렬해. 화영.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매듭은 지어야죠. 매듭은 지어야지. 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야, 로마가 정통이다. 로마가 정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정통.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싸우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도 나름대로 이제 자정작용을 이제 시행을 하는데, 어쨌든 이전의 그 교황권보다는 너무나도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 교황권이 이제 완전하게 쇠퇴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썩지 말라고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각국의 중앙집권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각국의 중앙집권화. 자, 교황권이 약화가 됐습니다. 교황권이 약화가 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왕권이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약해져. 그럼 난 상대적으로 강해진 거잖아. 그렇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권이 강화돼. 근데 당시 우리가 또 살펴볼 건 뭐냐면은 바로 봉건제, 그리고 봉건제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보고 있었던 지방의 영주들이에요. 왕 아래 당연히 영주들이 있죠. 영주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왕은 중앙 집권화를 이룩할 수가 있었는가? 자, 이제 교황 얘기는 뺄게요. 너 나가. 자, 그랬을 때 이제 왕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권리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제 상비군, 항상 대비하는 군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과세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 요게 이제 과세권인데,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당시 중세에서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영주들에게서 자치권을 얻던가, 혹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화약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이제 위치를 잃어버려 가는 기사들이라든가, 이러한 친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 자, 이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세요. 기사라든가, 그 저번 시간에 있었던 도시의 누구? 상공업자들. 자, 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거지. 봉건제에서 조금씩 나오게 됐다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기사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 이제 뭐하지? 화약이 와가지고 내가 이게 있을 데가 없네. 오, 상비군 들어가야지. 또 뭐가 있을까요? 기사들 중에서 또 일부는 왕의 직속 부하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 기사가 또 이제 뭐 조그만 영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모습들, 상공업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제 루트로 이렇게 왕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가? 상공업자 같은 경우는 영주들의 그 봉건적인 제재가 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세금을 더 내든 재정적으로 왕을 지원을 해서라도 왕의 입김으로 들어가던가, 혹은 왕의 관리로 들어가던가, 그러한 식으로 해서 왕의 권위 아래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중앙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바로 이제 중앙 집권화의 과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영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주들 또한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왕에게로 가요. 왕에게로 가요. 자, 이러한 모습이 점차 발전하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를 뭐라고 하느냐? 절대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왕정. 근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중앙집권화 과정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상비군이라든가 과세권을 가진 그러한 왕에게서 누가 이러한 이전에 있었던 봉건적인 체제에서
자치권을 획득한 상공업자라든가 본인들의 위치를 잃어가는 기사들, 이러한 친구, 소귀족, 뭐 이렇게 나중에 볼 수도 있어요. 이들이 이제 왕에게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지방의 대영주들조차도 왕에게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국의 중앙집권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죠. 중앙집권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랬을 때 각국의 중앙집권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유럽 지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음식 같은 거 그릴 게 없었는데 이렇게 이탈리아 이렇게 그리고 구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되게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뭐가 없는 영국으로 그려야지.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자, 유럽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랬을 때 각국의 그러한 절대 왕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요걸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우선 영국부터 살펴볼 겁니다. 영국. 자, 영국 같은 경우는 노르만 왕조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노르만 왕조 어디야? 노르망디 공국에서 요쪽 잉글랜드 정복하면서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그랬을 때 초반에는 힘이 셌단 말이야. 영국이 힘이 셌어, 왕권이. 그러다가 언제부터? 한 12세기쯤부터 누구의 힘이 강해져요? 지방의 이제 귀족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귀족들의 힘이 강해진다. 여기까지는 그냥 보세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한 13세기에 영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 어떠한 사건이? 당시 이제 프랑스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 근데 이 전쟁 과정 중에서 왕이 누구였느냐? 바로 존 왕이에요. 존 왕. 근데 이 존 왕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은 왕이었어. 왜? 형이 리처드거든요. 사자왕 리처드. 그랬을 때 당시 형이 왕을 하고 있을 때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단 말이야. 얘는 스탯이 약간 정치만 겁나 쌓았어요. 뭐 무력이라든가 지력이라든가 뭐 약간 매력 이런 건 별로 없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형이 죽었네? 왕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영국 왕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과정 중에서 프랑스랑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왜 전쟁을 벌이게 되냐면은 당시 영국의 땅이 되게 많아. 영국 왕이 땅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어디 땅도 갖고 있어? 프랑스 왕 땅도 갖고 있어. 어떻게 해요? 왜? 노르망디 공국이었잖아. 노르망디 공국에서 이쪽으로 온 거잖아. 영국 왕은 결국에는 프랑스 왕의 신하야. 프랑스의 신하라고. 그랬을 때 프랑스 신하가 프랑스 땅 갖는 게 이상한 건가? 그런기도 하고 더불어서 당시에 막 결혼한다고 땅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영국 왕이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 땅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말이 좀 섞였어요. 미안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서 둘이 전쟁을 벌이는 거야. 자, 근데 존왕 같은 경우는 내가 무력을 되게 낮게 찍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싸우는데 지는 거야. 땅은 땅대로 뺏기고 전쟁을 하니까 돈은 많이 들고 존왕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당시의 귀족들이 힘이 강해졌던 귀족들이 처음에는 하지 말라 그래. 근데 이 존왕 같은 경우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알았어 이번에만 내가 왕인데 윽박지르고 체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귀족들이 엄청나게 빡치고요. 그러면서 빡치면서 나오는 게 뭐냐? 대헌장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대헌장을 들이대요. 그런 다음에 여기 도장 찍으쇼 이래. 근데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귀족들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왕 혼자서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가 없다. 과세권이 날아간 거야 지금. 과세권이 없어졌어. 플러스 알파로. 이 왕이 본인 마음대로 누군가를 가둘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게 좀 전문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일신보호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을 지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마음대로 귀족들 체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어. 세금 마음대로 거둘 수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어. 이거 뭐야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제 한 14세기가 되면은 더 나아가서 이제 양원제 형태의 의회가 구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사실 중앙 집권화 과정을 가면서도 더불어서 그 중앙 집권화가 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귀족들 중심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왕 중심의 그런 중앙 집권화가 아닌 거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영국은 이 정도로 보고 그럼 영국의 라이벌이었던 프랑스는 어땠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 외울 거 별로 없어요. 두 개만 외우면 돼. 자, 12세기 누구? 필리프 2세. 2세.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업적이 있느냐? 영국이랑 관련돼 있어요. 12세기가 아니라 한 13세기? 어떻게 봐야 되죠? 한 12세기 말. 이렇게 봅시다. 12세기 말. 그랬을 때 영국이랑 관련 있는 게 뭐야? 프랑스 전쟁. 그러면서 어떻게 프랑스 내에 있었던 많은 영국령 영토를 회복한다라는 거지. 영국령 회복.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자, 이렇게. 자, 왕이 영토를 확정했어. 이건 왕권 강화로 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쵸? 얘는 뭐 전쟁했는데 져가지고 이제 엄청 또 이제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언제? 13세기에서 14세기. 13에서 14세기. 이땐 누구? 필리프 4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살펴봤습니다. 바로 아비뇽 유수. 이 사건이 있었죠. 요건 또 이제 뭘로 인해서? 바로 이제 우리 3부의 소집을 위해서, 3부의 소집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 교황도 이겨, 영국도 이겨. 당시 프랑스 잘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중앙집권화 가장 잘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또 다른 국가 뭐가 있는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었던 독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독일. 자, 독일은 뭐가 있나요? 독일 없어. 자, 지금부터 독일이랑 이탈리아 볼 건데 별거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얘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누구의 힘이 세냐? 바로 당시에 제후의 힘이 셌어요. 제후가 누구야? 왕 아래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당시에 12세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대? 대공위 시대였다. 대공위 시대가 뭐냐면은 빌공짜 쓰는 거야. 그리고 왕위 이렇게 생각하세요. 황제가 없는 거야. 황제가 없는 시대야. 야, 신성 로마 제국에 황제가 로마 제국의 황제 국가인데 지금 황제가 없는 거야.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자, 그러다가 언제? 한 14세기가 되면서 야, 이 상황 너무 혼란스럽다 하면서 어떤 시대? 황금문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황금문서.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황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황금문서 시대는 뭐냐면은 너무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계속되니까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황제를 뽑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조약을 이제 도장을 찍는데 그 황제가 도장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황제가 찍는 도장이 황금이어서 황금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권이 강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지. 이건 거의 그냥 제후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러한 모습들을 독일에선 살필 수가 있다. 그럼 실제로는 중앙 집권화 과정은 사실은 프랑스가 되게 딱 겉모습으로 보이기에는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떠한 국가? 이탈리아. 이거 보지 마. 이탈리아는 그냥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세요. 뭐야? 분열. 왜 분열이냐면은 당시 이제 독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왜 또 이제 본인의 힘이 약하냐면은 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이탈리아 문제에 되게 골똘해 있었습니다. 왜? 나는 로마 제국 황제니까 로마의 수도인 로마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탈리아 문제를 간섭해야 되니까. 서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을 받으면서 각 도시국가들 혹은 나폴리 왕국 이렇게 찢어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국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옵션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에스파냐가 있습니다. 에스파냐. 자,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지금의 스페인 가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1492년에 통일 왕국이 건설이 되는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바로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라곤이라고 해서 요쪽에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였죠? 카스피아? 캐스피아인가? 그치, 카스티아 왕국. 카스티아 왕국이 이제 있었고, 결국에 이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에스파니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플러스 알파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둘 같이 해서 이 남쪽에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격퇴시키는 이슬람 격퇴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에스파냐 아래에 있는 국가, 옆에 있는 국가, 어떤 국가입니까? 그렇지, 포르투갈이지. 포르투갈, 내려가야 돼. 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언제 한 12세기쯤에 카스티아, 이쪽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카스티아에 독립을 하고요. 근데 독립을 했는데 바라볼 건 뭐밖에 없어? 바다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보다가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 15세기에 그래서 대항해 시대의 주역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자, 각국의 이제 중앙 집권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요렇게만 딱 살펴봤을 때는 외울 게 너무 많아. 제가 몇 개 찝어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데 대헌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양원제 의회 구성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빈용 유수는 교환권이랑 같이 되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대공인 시대 황금문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국가 간의 에피소드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두 국가, 영국과 프랑스, 라이벌이라고 했잖아요. 그 라이벌의 거의 끝판왕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자, 어떠한 사건이냐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백년 전쟁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야.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야. 자, 백년 전쟁. 자,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1338에서 14 거의 한 50 몇 년인가요? 7 이렇게 되는구나. 자, 7년에 14 53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의 장장 100년가량 싸운 거야. 이 두 국가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싸웠는데도 죽을 때까지 못 싸우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전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경.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가? 우선 이제 플랑드르 지방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플랑드르 지방. 무슨 말이에요? 플랑드르, 이제 우리 저번에 이제 도시 얘기할 때도 같이 나왔었지? 여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양모를 가지고 이제 직조물을 잘 만드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영국이랑 되게 당시에 되게 민감한 지역이었어. 왜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양을 통해서 이제 되게 산업을 많이 발달을 시켰거든요. 농업이랑 플러스 해가지고. 근데 이 산업이 누구에 의해서? 프랑스가 막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관련이 있었던 영국은 이걸 참을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지. 아니, 자칫하면은 프랑스 때문에 프랑스가 장난질 쳐가지고 플랑드르가 망했어. 그럼 영국도 큰일 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지, 영국은. 자, 영국의 적개심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는 프랑스의 적개심입니다. 자, 어떠한 사건이 있느냐? 바로 이제 왕위 계승 사건에 영국이 관여를 하는 거지. 내가 프랑스 왕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시 이제 프랑스의 왕위 계승 사건이 문제가 좀 복잡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 왕이 본인이 프랑스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막 나대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의 나라가 지금 왕의 이 계승 과정에서 간섭을 한다고 하니까 이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펑 터지면서 전쟁이 시작됐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뭐 이제 결과는 뭐냐? 초반에는 영국이 우세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그렇지, 프랑스가 잔다르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잔다르크라고 해서 이제 신의 선택을 받은 여성이 나타나가지고 프랑스를 이끌고 오를레앙 전투에서 막 승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초반에 영국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이 장궁이라든가 석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이제 구식 방법을 구사하였던 프랑스의 이제 기사들을 이제 뭐 물리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프랑스가 승리했다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용 많죠? 그래서 일부러 잘랐어. 여기를.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다음으로 이제 장미전쟁인데 장미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장미전쟁 여기 이제 1455년부터 일어나요. 그러다면 이제 장장 한 80년간 이렇게 되거든요. 1485년. 30년간 싸운 거야. 무슨 말이냐? 프랑스가 싸운 게 아니라 영국 내부에서 싸운 거예요. 자, 패잔병들은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씨, 어떡하냐. 창피하다. 막 이래.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귀족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영토를 프랑스에 갖고 있었다가 뺏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부로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쟁탈전이 누구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족을 중심으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이 당시에 백성들은 피해를 많이 안 입어요. 귀족들끼리 정말 싸우는 거야. 왜냐면은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어. 100년 동안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전쟁이라면 치가 떨려. 그런데 굳이 귀족들의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 안 한단 말이야. 귀족들도 백성들한테 밉보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귀족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귀족들끼리 싸우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귀족의 힘이 약화가 돼요. 귀족의 힘 약화. 이러한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 그리고 최후에는 누가? 헨리 7세가 승리해서 튜터 가문을 만들게 된다. 이 튜터 가문 뭐냐? 장미전쟁 뭐냐? 요겁니다. 그러니까 장미전쟁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깜빡한 것 같은데 랭커스터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크 가문이 있어요. 두 가문, 랭커스터 같은 경우는 붉은 장미, 요크 같은 경우는 하얀 장미.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싸우니까 이제 장미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헨리 7세가 이제 랭커스터 가문인데 되게 막 잘 이겨. 그러다가 어떻게 더 이상 이제 싸우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요크 가문에 이제 엘리자베스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연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또 대화합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중앙 집권화가 또 다시 일어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귀족들의 힘이 많이 약해져요, 영국도. 그래서 이제 왕의 힘이 강화되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각국의 그러한 중앙 집권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찝어드린 내용들, 뭐 이제 대헌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비뇽 유수라든가, 또 이제 뭐 요 대공의 시대 황금 문서, 그리고 백년 전쟁, 그리고 장미 전쟁에서 뭐 이제 이러한 내용들,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제 교황권의 쇠퇴와 각국의 중앙 집권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교황권의 쇠퇴 같은 경우는 사건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각국의 중앙 집권화 과정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짚은 포인트, 뭐 대헌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필리페 4세의 아비뇽 유수라든가, 이러한 백년 전쟁 과정, 장미 전쟁 과정, 이러한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인간을 위한 시대,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을 이제 살펴보는 그러한 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